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임원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사고를 못 피했다고 사기꾼이 된 배달기사.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남자 착각이라는데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안 되나요? 강제로 포기한 양육비 뒤늦게라도 받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생생법률쇼 앞으로 도착하는 사연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피고인들은 전북 고창군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그 배우자로 공동주택 내 CCTV를 관리하던 인물들입니다. 사건은 피고소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문제 삼고 2022년 3월경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이 공고문을 게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CCTV 영상 제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이용 목적을 초과한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네, 범죄 혐의를 고소하면서 그 증거 자료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가 재판의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1심 판단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은 우선 피고인 중 한 명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으로 CCTV를 열람하고 제출한 것은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봐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CCTV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남편의 고소를 돕는 정도로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1심은 고소를 위한 증거 제출 행위가 법 질서를 해치는 수준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결문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가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위법성 조각, 이게 좀 조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예술 작품에서 그런 조각이 아니라 그 법률에서는 없애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은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나 상황을 보면 법질서 전체의 이념이나 이념에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인데요. 예를 들면 뭐 행위 자체는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위였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네, 이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당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수단이 사회 통념상 상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긴급성이 인정돼야 되고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즉 보충성 요건까지도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이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입주자 명부에 동의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명부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온라인 투표, 체납관리, 비상시 연락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상시란 차량 파손이나 화재, 급배수 사고처럼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며 일반 범죄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소를 위해 CCTV 영상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먼저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나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소에 관여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본 거잖아요.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대법원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즉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본 건데요. 우선 대법원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 상대방,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했는지 여부, 제출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질,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다른 방법의 존재 여부 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소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고소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단순히 피고소인이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만 담긴 것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고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하에 자료 제출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했다는 점이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 구체적 기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까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의 증거 제출에 대한 법적 부담이 한층 완화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CCTV 영상이 사생활을 얼마나 침해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범죄 혐의의 증거 자료로 사용된 경우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28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네. 코로나 때 퇴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오토바이는 그전부터 좀 잘 타가지고, 네.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서 배달 일을 이제 오토바이 자전거 하나 사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22년부터 이렇게 신호 위반하는 차들, 그리고 중앙선 넘어서 들어오는 차들, 그리고 후진하는 차들, 이런 차들한테 이제 사고가 여러 건 났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4월경에 밤 9시쯤 그 비가 좀 오는 날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고가도로를 좀 내려서 좀 달리고 있었는데, 네. 고가 밑에서 차가 갑자기 그 안전선을 물고 그냥 거기가 거기가 편도 5차선 도로인데요. 네. 그냥 고가 끝나는 지점에서 안전선을 물고 갑자기 어... 끝에서 그냥 이쪽 2차선, 1차선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대각선으로요. 피하기 어려우셨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영상 같은 이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 사람을 혼내주고 싶어서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사거리까지. 네. 그 사거리 앞에서 이제 신호가 걸려서 섰는데 제가 그 차 앞으로 걸어가니 이 사람이 차문을 내리더니 제가 운전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멱살을 잡더니 꺼지래요. 그러셨군요. 네네. 배려? 네. 네, 이제 하여튼 이렇게 된 발단으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혼내고 싶어서 경찰서에 그 사고 조사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영상을 네. 보여주고. 네. 그랬더니 어디 아프냐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심장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 네. 힘을 주는 바람에 손목, 허리 이런 데도 아프고 제가 목 수술한 지도 2년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아프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오토바이를 오래 탄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을 내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네네. 저는 발을 내렸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평소처럼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발목도 좀 아프다.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진단서를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면서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이 운전자만 어떤 처벌을 받게끔 벌만 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 저는 한 7, 8번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일주일인가 지나서 뺑소니 말이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뺑소니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뺑소니 말입니까? 했더니 모르겠다고 자기네한테 넘어왔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네. 한 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후방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네네. 그래서 갔더니 그 차 후방 영상에 제가 발을 안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찰관한테 전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발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영상을 보니 안 내린 것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그 보험사 담당이나 보험사랑 통화를 한 적도 없고요. 대인 요구를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놀랬던 걸로 병원 가서 침 2번인가 3번 맞고 괜찮아지길래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따로 청구를 하진 않으셨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통화한 네. 적도 없고요. 네네.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후방 영상 보러 가서 왔더니 후방 영상 끝나고 나서 저한테 바로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피의자냐, 왜 말도 안 해줬냐 그랬더니 네. 자기가 말을 안 했네, 죄송하대요. 네. 그러더니 제가 22년도부터 네. 이제 그럼 저는 정상적인 도로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네. 정상적인 도로에서 신호 다 지켜가면서 제 신호 받고 출발한 제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상 10개를 가지고 22년부터 25년 4년 동안 영상 10개를 가지고 그 보험사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일단은 이름을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보험사에서 그 10건을 이제 4년 동안 10건의 사고를 가지고 저보고 보험 사기다라고 고소가 들어왔답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공학 박사한테 자문을 받아왔대요. 네네. 근데 10건 모두가 왜 사고를 냈습니까가 아닙니다. 10건 모두가 1.2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1.4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갑자기 골목길을 차가 가길래 뒤따라가다가 차가 갑자기 씁니다. 비상등도 안 켜고. 네. 바로 뒤에 섰죠.
네. 근데 갑자기 후진을 기다리더니 후진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 저는 클락션을 계속 울렸죠. 그래서 저를 쾅 박았습니다. 그것도 1.43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근데 발로라도 끌고 도망갔어야 되지 않냐. 그럼 너무 황당해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고에 대해서 의심을 받으신 상황인가 보네요. 네. 네. 지금 사고가 짧은 기간에 여러 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네. 좀 고의성을 의심받고 억울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연 네. 잘 들었고요. 옆에 임원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런 일 때문에 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셔서 네. 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예, 일단 요번 사건 관련돼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는 건가요? 그 마지막 4월 달 사고요. 예. 그걸로는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네. 예. 나머지 그러면 그러면 총 11건인데 마지막 한 건은 청구를 안 하신 거고 네. 그 전에 10건의 사고는요. 예. 10건 중에 4개인가가 그 5대 분심위까지 가서 예. 5대5로 나온 사고입니다. 4개는 5대5 분심이 가서 이제 과실비율을 네, 5대5로 이렇게 줬다는 나왔고,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9대1 나온 것도 있고요. 네.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제가 큰 사거리를 지나서 그때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네. 제가 제 신호 받고 큰 사고를 지났는데 지나자마자 골목길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왕복 2차선 도로거든요. 좁은 도로. 예. 골목길에서 차가 갑자기 확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를 중앙선을 넘어서 간신히 피했습니다. 예. 간신히 피하면서 저희가 이제 속도가 줄이면서 이제 비도 많이 오는 데다가 제가 그 오토바이 무게 중량도 있다 보니까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못 피했기 때문에 8대2랍니다. 8대2. 예, 부딪혔으면 100대0인데 저기 비접촉이라 8대2라고 해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고들이 이제 일어난 시기들이 좀 다 맞닿아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날짜를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예. 하여튼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그 10건의 사고입니다. 4년 동안. 4년간 10건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서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그 회사 그만두고 알바식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그 제가 요즘에 그 택시기사분들이나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예. 4년 동안에 10건의 사고가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 물어봤더니 예. 이런 영업용을 하거나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기본 2-3건 사고 안 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뭘 잘못을 했으면은 그냥 저도 잘못했다고 그냥 말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전부 다 상대방들이 잘못한 거를 가지고 저한테 왜 1초, 2초 사이에 시간이 있었는데 못 피했느냐 그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고 그냥 억울하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 예. 마음은. 좀 진정하시고요. 예. 요 건 관련돼서 그러면 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은 열람을 하셨을까요? 고소장은 그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서 예. 가서 뭐 후방 영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요. 예. 한 달이 지나서 후방 영상 좀 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수사관이. 그래서 후방 영상을 보러 갔는데 후방 영상 보여주고 바로 피의자 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예. 저는 뭐 예. 보험사에서 뭘 했는지 저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그 수사관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보험사에서 이 10건에 대한 걸로 보험 사기 의심이 있어서 보험 사기 고소가 들어왔고 그리고 공학 박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은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이렇게 뭔가 네. 안내를 받고 갔는데 네. 막상 가 보니까 별건인 이제 보험 사기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또.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피의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장 열람도 전혀 이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 네. 신문을 하신 거고요. 네. 예, 그럼 그럼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검찰에 송치가 됐을까요?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요. 예. 검찰에서 저번 주에 오라고 연락이 와서 예. 갔는데 그 경찰서에서 받은 조사랑 똑같이 예. 하나부터 그 10개를 다 하더라고요. 다시요. 똑같이.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이때도 조사가- 혼자 가셨나요? 네. 아니 그때는 저기 다른 분이랑 같이 갔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누구시죠? 제가 이게 좀 주변에 알아봤더니 예. 잘못한 게 없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당할 수 있는 게 법이다라고 해서 예. 이거는 꼭 변호사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예. 제가 변호사분한테 이 말씀드리고 이제 그분이랑 같이 갔습니다. 아, 변호사 대동하에 가서 검찰 조사를 받으셨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서는 뭐 이 건에 대해서 별다른 조언은 또 안 해주셨나요? 그 당시? 그냥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변호사님이랑 통화만 몇 번 하고 예. 검찰 갈 때 그날 처음 뵀습니다. 아. 입회만 그냥 해주신 거네요. 동성만. 네. 네. 검찰 가서 이렇게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적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하겠다라고. 아, 제출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제출을 했습니다. 아, 변호인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제 제가 그 당시에 20년도부터 골드윙이라는 1800cc 큰 바이크가 또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건 지금 제가 이 배달하는 이 조그만 오토바이로 예.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진짜로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예. 굳이 이 조그만 오토바이로 힘들게 왜 보험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큰 오토바이 예. 가지고 한 번만 넘어지면 이거 조그만 오토바이 5-6번 넘어지는 것보다 많이 받을 텐데. 예, 예. 예. 제가 왜 힘들게 그리고 보험 사기꾼이면은 그때 올 4월 달에 비접촉 사고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제가 굳이 뭐하러 요즘에 저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오토바이도 다 있는데. 예, 예. 근데 제가 블랙박스면 다 나올 거짓말을 왜 할 것이며 제가 보험 사기꾼이라면 그냥 부딪히거나 안 비접촉을 혼자 넘어져도 되는 걸 제가 왜 굳이 거짓말을 쳐가면서 이 순환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변호인 의견서를 그때 네. 동석하셨던 이제 변호사분께서 이제 네. 제출을 하셨다니까 그거는 네.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아마 고소장도 열람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대응을 좀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네.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요 건들에 관해서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만 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 동안 이제 10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년에 2건, 3건 정도가 이게 사고가 난 건데, 이게 만약에 10건이 아닌, 이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건수가 많아서 의심이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10건이 아닌, 5건이나 그랬으면은, 이거는 보험 사기가 안 되는 거네요. 똑같은 사고라도. 예, 저는 그런 게 참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사고든 1초, 2초라는 시간에 그 순간 사고를 피할 수가 있는지, 예. 전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지금 궁금하신 상황이신 거죠? 예, 현재는 지금 네. 그렇고, 제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까지, 저도 지금 이런 검찰청이랑 가서 곳을 처음 가봤는데요. 예, 검찰까지 이게 지금 넘어가서 제가 지금 죄인이 아닌 지금 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이 지금 이게 판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보험사가 어떻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걸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한 게 많지만은 좀 요 한 네 가지 정도가 제일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우선은 뭐 배달 일 하시면서 불가피하게 잦은 사고를 이제 겪으신 건데 네. 이 건으로 인해 보험 사기라고 이제 취급을 받으셔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실지 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비접촉 사고에 관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과거에 10건의 사고 이력 때문에 고소를 당한 상황인 것으로 네. 보이고 네. 결국 이제 핵심은 결국엔 과거 10건의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네. 보험 사기에 고의가 없었고 그다음에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일부러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이게 과실 비율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해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내 과실이 같이 경합돼서 일어난 단순한 우연한 사고였다라는 네. 부분을 좀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 요 비접촉 사건 관련해서는 보험 사기가 우선은 이제 성립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그 마지막 지금 그 비접촉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 사기 미수랍니다.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근데 사기 미수랍니다. 사기 미수로 올렸답니다. 사기 미수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기죄는 이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때부터 범죄행위가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그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를 보험금 청구 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뭐 요 관련돼서는 경찰에 단순히 신고만 했을 뿐 보험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뭐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거를 이제 보험 사기로 이제 의율하는 게 이게 타당한 것인가? 요 부분은 좀 네. 다른 지금 사실관계가 같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거는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10건의 사고 관련돼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네. 우선은 이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이제 고의범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보험에서 예정하고 있던 우연한 사고였다. 네. 라는 부분을 좀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CCTV 그 블랙박스 자료가 다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블랙박스가 예. 다 10건 다 모두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제 블랙박스가 한 6건 있는 거고요. 예. 상대방 블랙박스가 한 4건 있는 건데요. 예. 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연한 사고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영상을 보면 영상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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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또 분심위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나 맨 처음 이제 상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사건들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 상대방 차량이 먼저 신호 위반을 했고 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도 있고 그리고 또 클락션을 네.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진한 차량도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상대방의 과실들이 먼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네. 이 부분은 내가 뭐 고의로 저지른 행위로 이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네. 상대방이 이제 먼저 이제 과실을 저지른 그런 사고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오히려 사고의 피해자인데 이거를 못 피한 거를 갖고 뭐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을 좀 잘 소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질문이 그 보험사 상대로 이제 뭐 네.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요 고소당한 보험 사기건에 대해서 먼저 잘 대응을 하셔서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무혐의 네. 를 이제 지금 결국에 이제 검찰까지 갔으니까 기소가 안 되게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래서 수사를 잘 마무리 짓는 것부터 좀 총력을
기울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사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먼저 보험사에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심력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시는 것보다는 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보험사기권 관련돼서 먼저 형사적으로 네. 지금 죄가 없음에 대해서 잘 네. 소명을 하셔서 그 결과를 받아내시고 이걸 기초로 해서 상대방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보심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뭐 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잘 하신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선임하신 그 변호인 분과 잘 향후 전략에 대해서 잘 이제 상의를 하셔서 네.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네.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블랙박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 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이게 이제 뭐 재판으로 만약 기소가 돼서 재판을 가게 되면은 예, 그 저희 뭐 그 뭐지 그 제가 왜 10건의 사고 났던 영상을 상대방 그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예, 제 영상을 좀 블랙박스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담당자분이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래서 어떤 보험사에서 저를 보험 사기로 이 건에 대해서 넣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영상을 다 확인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라서 다 끝난 사고를 무슨 생각으로 보험 사기를 넣는지 모르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근데, 것도 혹시 녹취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녹취를 안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뭐 어떠한 진술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예. 다시 얘기해서 그걸 해달라면 해주겠을까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잘 뭐 이렇게 해야겠죠. 예, 예. 그냥 마냥 포기하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그 지금 부분, 이게 지금 검찰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제 그 검찰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이거는 검사님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검사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은 거기서 종결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그걸로 저는 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뭐 믿고는 싶습니다. 근데 이 자꾸 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예, 예. 이거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 제가 진짜 이거 참 드릴 말씀 아니지만 10년 전에 저희 작은 딸을 먼저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저희 딸을 보러 가면서 거기에 어머니와 아버님 같이 계시는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진짜로 복권 한번 맡겨주세요 부탁을 매주 가서 하고 오는데 저희 딸한테는 한 번도 그런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저희 딸이 못 해주면서 힘들어할까봐. 근데 이 사고로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예. 저희 딸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혼 좀 내게 도와달라고. 네. 이 정도로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참 억울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건데 좀 여러모로 억울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증거 싸움이니까요. 최대한 증거 수집하셔서 제대로 좀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인 관계로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어린아이 둘과 함께 사는 주부입니다. 한 달 전 새벽 누군가 우리 집 현관 도어락을 계속 누르더니 급기야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저 혼자 있었고 아이들도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문이 열리지 않자 그 사람이 발로 현관문을 세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놀란 듯 조용해졌고 잠시 후 다른 곳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인가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라고 크게 말했는데도 문 열어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문을 확 열자 그제야 놀라 도망쳤습니다. 관리실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옆동 같은 층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술에 취해 집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후 또 새벽에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저도 밤마다 불안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전달하겠다라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을 그냥 두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은 이론상 주거침입 미수죄가 이제 성립되는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주거에 침입을 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상황, 이제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면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도어락을 계속 누르거나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 이런 식의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시도는 개시한 것으로 행위상으로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술에 취해 우리 집으로 착각했고 집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예, 주거 침입죄는 이제 고의범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이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경우라면은 네. 주거침입죄가 이제 성립되진 않습니다. 네. 즉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는 의도하에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내 집인 줄 알았다라는 의도하에서 이런 걸 한 거라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다면 단순 착각이 아니라 고의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문을 열라고 고성을 지르고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러한 주거침입 의도를 가지고 침입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이런 좀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라면은 좀 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CCTV로 신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CCTV로 특정인이 식별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즉시 신원 확인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파트 관리실에서 대신 전달한다고는 했는데요.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있을까요? 예, 우선 관리사무소가 직접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3차례 반복된 피해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만 하겠다라는 행위로만 끝난 경우라면 만약에 행위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겪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네.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만 스토킹 처벌법 역시 고의범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렇게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경우라면은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네.
상담자님께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 경위가 명확하게 남고 만약 재발하게 된다면 관리사무소의 대응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서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의사표현부터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또 반복되게 된다면 그때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방송 시스템 문제로 음향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평일에 매일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무 형태는 직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이 저를 자꾸 따돌립니다. 템플릿 시한 문제로 팀장님과 마찰이 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함께 점심 먹던 직원도 계속 저를 피하고요. 다른 직원들에게 뭘 물어봐도 시큰둥합니다. 저를 빼놓고 회의한 적도 있어서 제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부장님에게 말씀드려봤는데 네가 사근사근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말하며 제 탓을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프로젝트를 마쳐야 페이가 지급되기 때문에 쉽게 관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작아서 인사팀이 따로 없고 인사 관리를 하는 팀장님이 선두에 나서서 저를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 괴롭습니다. 노동청에 얘기해도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제가 안 될 거라고 하는데요. 다른 직원들처럼 매일 상주하며 일하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안 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사 직원들의 행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연의 경우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사연에서 언급된 집단 따돌림, 함께 식사하던 직원이 회피한다거나 업무와 직결된 회의에서 배제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언급한 대로 정말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은 네.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프리랜서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인 법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입니다. 따라서 비록 명목상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면 네.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구제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따돌림과 업무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업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주도한 팀장이나 개인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회사는 직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는 사용자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회의에서도 제외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일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정보 공유 등이 안 되어서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 생긴 경우에 계약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프로젝트를 마쳐야 페이를 네. 받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회사는 사연자님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의 필수적인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다거나 정보 공유를 거부해서 프로젝트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회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까지도 지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돌림 상황은 특히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까요? 괴롭힘,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괴롭힘 사건은 특히나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현재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문서화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한 일시, 장소, 행위자, 구체적인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메모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업무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회의 배제 관련 내용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시고 직접적인 모욕이나 이제 폭언 등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녹취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제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계속 이혼을 안 한다고 하셨다고 해요. 결국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어머니가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 제가 18살이 된 지금까지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홀로 키우느라 정말 힘들게 사셨고요. 지금도 양육비를 단념하고 계시는데 저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양육비에 대해 포기한다는 합의가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만큼 이제라도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계속 그냥 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제가 나서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개인 간의 합의가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당사자 간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할 경우 이러한 합의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협박이나 폭행 등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 등이 이제 입증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연을 보면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이 당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한 합의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양육비 포기 합의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포기 합의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당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아버지가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압박을 했다면 법원은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만 상담자분이 18살입니다. 미성년자인데요.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이 될 겁니다. 이제 양육비 청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고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지금 양육하지 않은 다른 이제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와 부양료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었는데 혼외자의 생부와 생모 간의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자녀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즉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했더라도 자녀는 성인이 된 이후에 별도로 부양료 청구를 통해서 과거 양육비 상당액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부양료 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 이후에 이행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경우가 같이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행지체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행지체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부양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번 사연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간에 양육비 일괄 지급도 가능할까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하게 돼서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는 좀 더 감액한 수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한다면 양육비 포기 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당시 이혼 협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이혼 합의서, 문자, 녹취, 주변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하게 주겠다는 식의 발언이나 정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제3자의 증언 등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어 보였으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나섰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연자님이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 직접 나서는 마음이 참 대견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 포기 합의의 효력이나 강요 여부의 입증, 그리고 양육비와 부양료의 관계 문제는 사안마다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많은 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원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